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2시간에 걸쳐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하겠다며 야당과 자주 회동을 갖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업자득이라면서 추석까지는 개혁의 얼개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달은 추경안 마련 등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상 외교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통합의 국정을 할 것이며 야당과도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주 만나뵐 생각이에요.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3대 특검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벽한 제도 정착까지는 한참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인선 배경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 감찰관 임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발부하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리고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국민 삶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억 원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수요 억제 대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데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이건 맛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시키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속도를 빨리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균형 발전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또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이어 엿새 만에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도 한남동 공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의 피해를 본 노동자들 그리고 건설 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은 하지 않으셨고요. 노동자들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좀 자세히 물어보셨고, 특히 노동자들은 수용 실태를 파악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우수석이 전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된 우려도 전달됐지만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확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 교섭단체 완화와 같은 정치 개혁 이슈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에도 이 대통령은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30일 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민주당은 국민 주권 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고 평가하면서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깎아내리면서 협상 시한을 불과 닷새 앞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명된 지 29일 만에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인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김 총리는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스폰업 배추 투자 김민석이 웬 말이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고된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은 부적격 인사라며 끝까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제1야당은 보이콧했지만 김민석 후보자 인준안은 민주당 주도로 이변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 173표, 부 3표, 무효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지 29일 만에 후보자 꼬리표를 뗀 겁니다. 86 운동권 출신의 사선 국회의원인 김 총리는 첫마디로 여야를 넘어 의원들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면서도 묵직한 한방을 날렸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부가 일하는 내각의 첫 단추를 꿰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한 독단이자 민주주의를 조롱한 폭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의 목리와 발목 잡기가 몹시 아쉽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결격 사유가 넘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으르렁대던 여야는 하지만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되살아난 것으로 새 정부의 1호 합의 처리 법안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경제 관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0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2년 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를 보면 수출이 569억 3천만 달러로 4월보다 2.9% 감소했지만 수입이 462억 7천만 달러로 7.2% 감소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은 4개월 만에 첫 감소로 전환했고 에너지 가격 하락에 원자재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수입 감소세는 지속됐습니다. 5월 경상수지가 5월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흑자폭을 기록했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여서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5월 중 연휴에 따른 해외 여행객 증가로 여행 수지는 9억 5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예산 소위내 비공식 협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역화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삼부토건이 사흘 전에 이미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본사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횡하니 모두 빠졌고 여기저기 쓰레기만 뒹굽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 불과 며칠 전 사무실을 서울 종로로 옮긴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랴부랴 사무실을 이전하며 흘린 자료가 있는지 샅샅이 훑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에 대비해 사무실을 옮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이사한 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이와 관련해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옛 사무실은 임대료가 비싸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한 것일 뿐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수사 대상이 넓어질 거라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검찰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금감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부정거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에 따라 삼부토건을 압수수색해 두 사람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피고발인 위주로 수사하고 있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이나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소환 시기도 빨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아 조율 과정에서 소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거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내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오전 9시 50분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들어섭니다. 20분 전인 9시 30분쯤에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을 모두 비껴가며 말을 아꼈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체포 저지 관련한 저지. 체포 저지 관련 윤 대통령 지시 받았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네. 수사과 관련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습니까? 특검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또 사후 선포문이 폐기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김 전 수석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지 질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과정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참모 역할을 한 김 전 수석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또 계엄 선포에 관여했는지 등도 조사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한창 진행하던 시점에 심우정 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는데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을 상대로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 추궁했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문제 삼아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며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핵심 관련자들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출국을 막은 대상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최상병 순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결재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VIP 경로설과 수사 외압 등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3월 호주 대사에 임명돼 부임했다가 해외 도피 비판이 쏟아지자 열하루 만에 귀국했습니다. 저와 관련하여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조사 결과에 경찰 이첩 보류를 명령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특검에 출석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대표도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검은 또 오는 11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항명 혐의 항소심부터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 대령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만큼 항소 취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그냥 저보고 하라고요? 저에게 전달 주시면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택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에 전달되는 때 짜릿합니다. 네. 아, 그래요? 뽑혀서 제가 원래 굉장히 이런 운이 안 좋은데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또 이런 게 돼야 되는데요. 더 기쁩니다. Tariff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캐터린 발톤 기자입니다. 여기도 잘못 알아듣겠는데 천천히 말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속도도 내고 그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볼 수 있게 제가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나보고 말 짧게 하라 그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사회문화 분야를 받겠습니다. 휴가 때 여러분들 따로 한번 자유롭게 뱀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뽑기를 하든지.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먼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자신감이 돋보였었고 그다음에 네. 자신감 속에서도 이 디테일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대화 방식에서 한 가지를 더한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 방식은 기존의 대통령들의 기자회견 방식과는 조금 좀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일명 명함 뽑기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기존의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어떤 기획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다소 난감하지 않고 조금 당황스럽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조금 조율을 자유롭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기획이 없는 명함 뽑기로 인해서 그냥 여러 어떤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메이저 언론들 우리가 말하는 이 언론들이 기회를 조금 적게 갖고 지방지들이 좀 많이 갖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나중에는 뭐 몇 군데 지정을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내가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가족, 가까운 분들도 이 견제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뽑기 형태로 언론을 응대하는 이런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집권 30일 차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언론 입장에서도 좀 날카로운 송곳 질문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좀 기조를 확인하는 질문들에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불편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봤는데 이제 앞으로 또 전국이 소용돌이 치게 되면 이제 또 집권한 입장에서 또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그런 클레임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건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사실 워낙 또 이제 임기 초에 이루어진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평가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자체도 뭐 당부를 드린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쳤던 것이지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성과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좀 특히나 외교 관련해서도 노력하겠다. 선에서의 답변이었지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평가할 만한 부분들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대통령의 주요 발언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탕평 인사를 강조를 해왔는데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행정가로서의 어떤 강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증거가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 단체장을 안 해보면 약점이 뭐냐면 인사를 잘 모릅니다. 인사는 사실 기술이거든요. 우리 직장인들도 다 그렇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나 승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일 열심히 하냐 안 하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발탁, 승진, 좌천 이 인사의 기술을 가지고 조직을 빨리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인사의 묘미를 가지고 국정을 장악하는 가운데서도 탕평을 하려고 했던 걸 보였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이 성남시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을 하면 뭐를 깨닫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전현 시장하고 친했던 공무원들은 먼저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민주당에게 좀 적대적인 또 공무원들 성향을 또 배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 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빼버리고 나면
시장이 일을 하고 싶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그것을 시장을 하고 도지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또 중용해서 쓰면 그 사람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동화되고 또 마음이 바뀌고 또 그러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것을 본인이 단체장을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인사에서도 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다시 기용을 했던 것이 이게 보수 지지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나 윤석열 정부 사람이라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저는 쓸 겁니다. 라는 어떤 포용까지 보여주는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탕평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시멘트 모래, 자갈이 그런 어떤 모든 것을 함의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런 언급이 송미령 장관 유임 논란을 의식한 답변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전 여야를 아우르는 탕평 인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무위원 한 자리를 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자리잖아요. 좀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비단 송미령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외교안보 라인, 산업부 라인 이제 이렇게 조금은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라인들에 있어서는 정파성과 무관하게 여러 좀 능력 있는 관료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 듣고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은 저는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파성을 떠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야권보다는 여권에서 불만이 많이 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농공행상 개념으로도 인사가 쓰일 수가 있는 것인데 전임 장관들이나 전임 정권의 인사들을 기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리 다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그 욕망을 조율함에 있어서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기조를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색 맞추기식의 유임이 아니라 정말 이 좀 양곡법을 비롯한 좀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에 대해서 중화작용을 하기 위한 마중물로 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네. 해야 좀 진정성 있는 탕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여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추석 전이라는 시점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근데 추석 전 정도에는 이제 얼개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신 이 두 분보다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추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캠페인을 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을 하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3대 특검이라든지 이것은 당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투트랙으로 나누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발언의 연장성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 검찰 개혁 때보다는 지금 반발이 확실히 적다는 건 느껴집니다. 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오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되구나, 안 되겠구나에 대해서 저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저는 검찰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했다가 이것은 좀 봐주기 하고 싶으면 그냥 기소를 안 해버리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재판받을 기회까지도 이게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는 정황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우리가 수사해보니까 정황이 없더라. 이 사람은 그 주식과 관련해서 좀 비전문가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인지도 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4년 6개월 동안 나오지 않았던 어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동형 인터넷 중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식을 사고 팔면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비전문가이고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구나. 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알고서도 기소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국민적으로 조금 여론이 좀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검찰에서도 반발이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검찰개혁의 적기다. 하지만 국민적인 그래도
절반의 대통령이나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려하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도 살피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개혁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뭐 국민들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공감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일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은 고사하고 경찰도 좀 만나볼 일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의제보다는 좀 민생 경제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검찰들에게 자업자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검찰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래 실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바꿨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검찰들이 부패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수사권을 내려놓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은 완결 무고한 존재인가? 과연 경찰은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은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부 관할 경찰들이 좀 지역의 그런 범죄자들과 유착되어서 발생한 범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식으로 과연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했을 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가 답습되지는 않을 것인가 혹은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국민들만 날벼락을 맞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집권을 했기 때문에 명분과 문제 인식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과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이제 비교섭단체 5당 대표와의 오찬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는데 거기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고는 하는데 혁신당이 어쨌든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띄우고는 있는데 대통령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이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사법부의 권력을 그러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헌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또 이전 정부에서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조국 그 전 장관, 뭐 전 대표가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도 지금 실형 2년을 받고 복역 중에 있고 아내도 실형 4년 살았고 딸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아들은 학위가 취소됐고 친동생은 실형 3년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에 앞장을 서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멸문지화를 당했을까라는 어떤 의문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기가 됐을 때는 사면을 고려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실 일이고 대통령이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대통령이 제가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또 따르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민심을 잘 헤아려서 잘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와서요.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근 시간대인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호장애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7시 50분부터 지연 중이고요. 현재는 조치 중입니다. 서울대 입구역에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수신호로 지금 대체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들어보죠. 어제 이제 김민석 총리 인준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이 이를 재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인준을 해주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의혹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한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했는데 네. 역대 이제 헌정사 최초로 증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조절까지 읊조리면서 오히려 후보자를 찬양하는 그런 부적절한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2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450만 원의 그런 배추 배당금을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의구심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이 그런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것도 야당의 탓이라고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그런 총극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대 야소 국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조금 전향적으로 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폭넓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겉으론 통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화전양면 전술을 펼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말이 폭정 세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일단 내각의 총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내각 즉 정부를 이끌어야 할 가치 중립적인 인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부터 편가르기식으로 전 정권을 탓하는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야당의 입장에서 이런 여당을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모든 전국의 주도권이 지금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 또한 민주당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당인 민주당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리를 취임은 합니다만은 들으신 것처럼 야당의 비판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야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최근 뭐 한 3년간 제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가장 잘했던 일이 최근에 대통령이 국회에 오셔가지고 시정연설을 할 때 야당 의원들이 기립해가지고 악수도 하고 웃으면서 짧은 환담도 나누고 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뻐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야가 그렇게 악수하는 모습 보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최근 3년간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덕수 국무총리 때 9가지 쟁점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3시간 동안의 경론을 거쳤지만 결국에는 협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비판이지만 또 이럴 때는 속 시원하게 또 이렇게 한번 협조를 해주셔야지 또 나중에 본인들도 야 우리가 이거 협조했으니까 이것도 좀 양보해 주세요라고 할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 총리가 뒤따르면서 디테일하게 업무를 좀 살펴야 되거든요. 우리 박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이 부처 간의 큰 사업에 있어서 서로 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갈등 조정을 총리가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의 상황이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빨리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양지사 됐으니까 김민석 후보에게 아니 총리에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여야를 넘어서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라고 이제 총리가 어제 밝혔고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는 소감도 밝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퇴근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상락 안보실장 코피를 흘리고 또 뭐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서실은 또 뭐 병원에 실려가고 뭐 3일 동안 집에를 못 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비서관은 집에 가는 출퇴근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그 야전 침대에 놔두고 일한다라고 할 정도니 당연히 총리로서는 새벽 총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 100년 만년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임기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뭐 진짜로 뭐 날마다 새벽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첫 비대위 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사무총장의 정점식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도로 친윤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친윤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일 당시에는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은 사실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것을 넘어서 탈당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를 할 필요도 뭐 이제 좀 과하게 비판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100명 남짓한
비롯한 의원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수, 절대 다수가 탄핵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상계엄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반대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꼭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절차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또 많이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친윤, 반윤 또 이제 어떤 탄핵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내부에서 따지면서 자해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문제 해결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은혜 정책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 민주당의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제기를 하면서 특히 외국인들의 그런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 대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 네.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서 찬반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글쎄요 국민들께 오히려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사라는 게 당의 혁신 방향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뭐 국민의힘 일이니까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부담은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정당의 어떤 구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조화롭게 어떤 당직을 나눠 가져야지 이게 비수도권은 사실 그 여론이 또 수도권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영남권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기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국회에서 중앙정치를 하지만 주말 가면 또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올라와가지고 계속 반대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뭐 의원이다 라고 하면 물론 이재명 정부에게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시는 또 그 민심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조화롭게 경청을 해서 또 당 운영에 반영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좀 비수도권으로 좀 치우치다 보면은 이 수도권의 민심에 대해서 등외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양당이 뭐 원내대표가 뭐 비수도권이었으면 뭐 당대표가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렇게 구색을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지만 뭐 위기를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사실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인사와 이 공천 과정에서의 또 경쟁이 있었어요. 그럴 네. 정도로 친윤이라고 하기에는 권세를 누린 측면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프레임 공세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은혜 이 정책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도 분당 수도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조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수도권 마찬가지로 의원이죠. 또한 원외로 봤을 때도 이제 박진호 김포 갑 당협위원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분 네.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인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조금은 뭐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색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국민 다수의 니즈를 반영한 그런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로서의 야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속보가 한 가지 또 들어와서요.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MDL을 넘어오는 북한 민간인 한 명의 신원을 우리 군이 확보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MDL 일대에서 우리 군이 이 한 명을 먼저 확인을 해서 추적 감시해 왔고요.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고요. 합참에서 오늘 오전 간략한 내용을 잠시 뒤면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이 어젯밤 중서부 전선에서 남하하는 북한 민간인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국희 씨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부터 각국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할 관세율을 명기한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어떤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는 서한을 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구상을 뒷받침할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민 복지를 축소하는 내용이 내년 중간 선거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피해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218, the nays are 214. The motion is adopted.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여당인 공화당은 2명을 빼고 법안에 전원 찬성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함께 각종 보조금과 복지 혜택을 크게 줄이는 이 법안을 놓고 표결 직전까지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The bill still kicks 17 million Americans off their health care. Record cuts to Medicaid, record cuts to the Affordable Care Act, record cuts to Medicare. The one big beautiful bill ushers in the golden age of America, as our great president says, where taxpayers, not illegal immigrants, are put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의회 장악력을 과시하며 강력한 국정 주도권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복지 혜택 축소로 트럼프 정권의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경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 큰 악재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약속한 전기차 등의 세액 공제 혜택은 오는 9월 말까지만 적용돼 미국의 생산 시설을 늘려온 국내 기업들은 수요 감소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는 25%에서 35%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정부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투자 기업들이 받을 총액은 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미국이 다음 주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핵협상 재개를 논의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면서 필요하면 이란 측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담당 특사인 스티븐 위트코프가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핵협상 재개를 논의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해치려 하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며 그럴 때가 됐고 필요하다면 이란 측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ran does want to speak, and I think they'd like to speak to me, and it's time that they do. We're not looking to hurt them. 다음 주 회담이 열리면 양측은 공습에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 처리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As we've made tremendous strides to this through Donald Trump's leadership, Iran cannot and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또 이란에서 최근 공포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협력 잠정 중단 법률 등도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를 밀거래한 관련 업체와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혀 압박을 통한 대화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와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북한처럼 NPT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협정은 NPT 당사국 중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물질과 핵 활동 장소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사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고려해 외교적인 공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도 분당과 과천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1% 안팎이 올라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풍선 효과가 강해졌는데요. 6.27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주춤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순회동과 분당동 위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 새 아파트 값이 1.17% 올랐습니다. 7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가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과천시도 일주일 새 0.98% 올랐습니다. 6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풍선 효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일주일 새 0.66% 오르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양천구도 5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종로, 서대문, 동대문, 노원구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사흘의 기간이 포함돼 일부 정책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서울 전체의 경우 0.4% 올라 8주 만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2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성동구 0.89%, 마포구 0.85% 등 한강벨트와 강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값 감소세 지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로 4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정비사업이나 교통망 호재가 있는 경기도의 과천이라든지 성남 분당의 일기 신도시 주변에 주간 변동률이 크게 뛰는 현상들이 동반되고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현장 점검을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서울 전체와 과천,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인 거래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서 강남 3구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 R114는 지난달 25일 기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744조 7,264억 원으로 전체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1,732조 4,993억 원의 4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 집계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후 월간 기준 최다 비중입니다. 올해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장마의 영향권을 벗어났습니다. 제주는 지난달 26일, 남부는 지난 1일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도의 장마가 6월에 끝난 것은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남부지방도 1973년 6월 30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이른 장마 종료를 기록했습니다. 장마 기간도 제주와 남부지방이 각각 15일과 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습니다. 가장 짧았던 장마는 1973년으로 중부지역 6일, 제주도 7일이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정체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태풍의 발생과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의 경우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 종료로 보긴 어렵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할 전망입니다. 강릉은 지난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해 이틀 연속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최근 러브버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은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서울시에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4,0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등산로 곳곳에 검은 벌레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쉼터 바닥은 벌레 사체로 뒤덮여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맘때면 수도권에 대량 출몰하는 붉은 등 우단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입니다. 못 다녀요. 다니질 못해요. 제가 오직하면 이걸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잡으려고? 네, 엄청 많아요. 러브버그는 특히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차례 오른 지 20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흰 티셔츠 위에 러브버그가 달라붙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에도 벌레가 붙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서울 은평구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발견되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서울 전역 등으로 활동 지역을 넓혀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F킬러 같은 거 사올 걸, 뭐 전기파츠 가져올 걸 이러고 좀 그래요. 특히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3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미 4,600여 건이 접수돼 역대 최다 민원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7월 중순쯤이면 러브버그가 대부분 사라질 걸로 전망합니다. 또 러브버그가 생태학적으론 이로울 수 있지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열흘도 채 안 돼 판박이 같은 사고가 나자 부산시가 아이만 집에 남겨두는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발코니 밖으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부산 기장군 13층 아파트 6층 세대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쯤. 옆집에서도 이야기 됐을 때는 폭발음이 엄청 셌다. 관리소장 봤을 때는 밖으로 불꽃이 팍 나왔다가 터지고 나는데 불꽃이 또 안으로 싹 들어가가. 불길은 30여 분 만에 잡혔는데 현장에서 구조된 8살 언니와 6살 동생 자매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문 입구와 베란다 입구에서 각각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 당시 그 심정지 상태였으며 부모는 사고 30분쯤 전에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외출해 당시 집에는 어른이 없었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3년에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합동 감식 결과 가동 중이던 거실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연결된 콘센트 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에어컨과 전선 잔해 등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4일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화재로 숨진 사고와 판박이입니다. 당시에도 집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었고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이 같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부산시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갈 경우 안전을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이게 남겨두고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 돌봄 지원 체계를 거기에 맞추어서 또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조치도 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차도 밖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과 경찰이 인도에 가림막을 치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가림막 뒤에는 택시 한 대가 멈춰 서 있습니다. 서울 방학동에서 택시가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로 돌진한 건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택시 운전자 60대 남성 A씨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택시 승객 1명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죠. 다 무서운데 또 시민분들이 다 이제 몰려서 심폐소생도 하고 응급처치를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앞서 지난 1일 서울 상암동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벤치에 앉아있던 시민 1명이 숨졌고 다음 날에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SUV가 식당가로 돌진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택시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 여사 소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내일 출석하는 거죠? 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2차 소환 조사는 성사될 거로 보입니다. 원래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2차 소환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측도 7월 5일 이후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석 시간을 놓고 한때 신경전이 있었지만 특검 측이 요구한 오전 9시쯤 윤 전 대통령은 이곳 서울고검의 모습을 드러낼 거로 예상됩니다. 지난 1차 조사는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쯤 끝났는데요. 특검은 2차 조사 땐 조서 열람까지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2차 조사에선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될까요?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다지는 데 주력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로 1차와 2차에 나누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검은 만약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일방적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못했거나 뒤늦게 온, 즉 2차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란 특검은 지난 이틀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특검은 국무위원 1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예정인 또 다른 혐의들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선 1차 조사 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이 일부는 조사를 거부하고 일부는 시간이 부족해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만 이뤄진 만큼 이들 혐의가 2차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심을 모은 외환 혐의 조사에 대비해 특검은 북한이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와 우리 군에 납품된 것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낸 국방과학연구소 실무자를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요. 체포방해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어제 불러 날을 넘긴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개시 하루 만인 어제 삼부토건 관련 회사 6곳, 임직원들의 주거지 7곳 등 13곳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삼부토건 의혹의 핵심은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한 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받고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으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씨가 연루됐는지 또 김 여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을 활용했는지 규명하는 겁니다. 삼부토건 의혹은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비교적 더딘 의혹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이 의지를 보이는 만큼 확보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피의자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삼부토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현재 피의자 신분이 아닙니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금지 위반 등으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검찰에 고발될 때 김 여사와 이종호 씨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당장은 고발인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인적, 물적 대상이 넓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수사의 칼끝이 김 여사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검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건을 토대로 특검이 김 여사를 전격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팀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이종호 씨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 2명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일단 김성훈 전 경호차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자, 김주현 전 수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가회동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무엇보다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같이 회동을 하였다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검은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엇보다 일상적인 연말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시점과 장소가 특이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뒷수습책을 마련하거나 나아가서 2차 비상계엄도 모의한 것 아닌가라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김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관련자들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김 전 수석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하였는지를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앞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각종 절차에서 사전 논의를 이어나가거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방조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이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 나아가서 그 이전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여러 절차에서 사전 논의 등 방조 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안가 회동 멤버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특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월에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소방청의 언론사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합니다. 네.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은 이 돈다발을 직접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체포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와는 무관하였고 나아가서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 돈다발이 발견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돈다발과 관련해서도 관련 질문과 답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내란 혐의와 연관되었다는 좀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무엇보다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11개 수사 대상 외에도 이 관련 인지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라면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잠시만요. 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임 중앙지검장 취임 소감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는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 검찰 내부에서 이 반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소하기로 정해두고 수사하는 건 수사 본질에 맞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님 향해서 이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또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지명 배경이 어떤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분들의 몫이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봤는데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자,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 그리고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후 계엄 선포문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또 지금 참고인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후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라는 이 점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특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비교적 유의미한 진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구 전 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도 이 문건에 결자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네.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문제 제기로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인데, 김주현 전 수석이 이 혐의에 관여되었다면 일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손상, 멸실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상 생산하는 문건을 가리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폐기를 제거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조인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절차 진행과 협조로서 방조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에 하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 조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그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아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직무 수행자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는 등의 행위를 진술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것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현장 연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오늘 새벽까지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방송 3법 등의 여러 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저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국회에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하여 발언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신여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수기와 토론,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 공영방송 3사의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 장악 3법이자 방송 독재 3법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 국민 소비 쿠폰을 12조 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훈수당을 일부 증액을 하자.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산 정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 도약 계좌에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화자찬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이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고요. 방송 3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자,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추경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지만 지금 이렇다 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식도 곧 전해드리겠고요.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자, 증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코스피가 전날보다 0.19% 오른 3,122.28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0.09% 내린 792.65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36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경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성배 변호사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일단 체포방해 혐의 얘기를 들어봤고 비화본 정보를 삭제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거죠.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삭제 연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는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행자가 김 전 차장인 만큼 특검으로서는 김 전 차장의 일종의 귀인에 해당하는데 실행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활로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행자가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고 자백할 경우에는 형량이 감축될 수 있는 만큼 어제 김 전 차장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 경호처 직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도 피의 사실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이제 2차 소환에 응하게 되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다라고 특검이 미리 알려온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박창환 총경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경찰의 조사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면 조사 거부의 명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네. 아마 2차 조사 시에는 특검이 경찰 조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이 그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조사 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2차 조사 시에도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비권의 행사 내지는 조사 비협조로 해석되는데 당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여러모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사 막바지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이와 같은 조사 비협조나 묵비권 행사는 관련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이상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로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특검도 잠깐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부터 이제 바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주가 조작 등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운 후에 매도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취지 부정거래 행위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정거래 행위인지를 무엇보다 먼저 확정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관련자로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장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사실 임박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 팀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삼부토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일단은 피의자로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김 여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김 여사 소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신호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선로 전환기 신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오전 8시부터 8시 9분까지 약 10분 동안 내외선 방향 열차가 지연됐는데요.
출근 시간대였던 만큼 YTN으로도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열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와 계단까지 승객들로 꽉 들어찬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출입문이 열렸다 닫히기만 하고 열차가 좀처럼 출발하지 못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연락해서 좀 늦을 것 같다, 죄송하다 이런 거 보내고 있었고 문이 열린 채로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조금 열차도 제가 사진도 보내드렸지만 좀 많이 붐비는.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 신호 쪽 오류가 있어 관계 직원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전 8시 9분부터는 출동한 직원들이 서로 직접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지연됐던 시간으로 인해 회복 운전으로 운행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밤낮 없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입니다. 서울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며 닷새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강릉은 29.3도로 초열대야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밤더위가 심했습니다. 이 덥고 습한 열기는 낮 동안 더욱 뜨겁게 달궈지겠는데요.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어제를 기해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북한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3도, 대구 36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앞으로 열대야와 무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일부 중북부 지방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됩니다.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혼자 작업을 삼가시고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업 금요 수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